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갈 곳을 잃은 시아버지의 결심. 한성규는 68이었다. 작은 인쇄소를 35년간 운영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33이었다. 젊었다. 힘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다. 활판 인쇄로 시작했다. 금속 활자를 하나하나 집어 조판하고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어냈다. 손끝 감각으로 일했다. 명함, 전단지, 청첩장, 부고장.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종이에 담았다. 세월이 흐르며 세상은 바뀌었다. 디지털 인쇄가 들어왔다. 빠르고 깨끗하고 저렴했다. 손님들이 줄었다. 요즘 누가 활판으로 인쇄해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성규의 인쇄소는 점점 한산해졌다.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안 오는 날도 있었다. 성규는 버티려 했다. 기계를 새로 사고 컴퓨터를 배우고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다. 젊은 사람들의 속도를, 변화를, 적자가 계속됐다. 통장, 잔고가 줄었다. 아내, 이화영이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당신 몸도 안 좋잖아.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해 그는 인쇄소 문을 닫았다. 마지막 날 성규는 혼자 인쇄소에 있었다. 기계들을 하나씩 닦았다. 35년 동안 함께했던 것들, 손때가 묻은 것들, 잉크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성규는 셔터를 내렸다. 덜컥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다. 아내 이화영과 함께 살던 집은 오래됐다. 40년 된 단층집. 벽은 갈라져 있고 지붕은 비 오면 샜다. 겨울엔 추웠고 여름엔 더웠다. 하지만 정이 깃든 곳이었다. 아들 재민이 태어나고 자란 곳. 가족의 웃음과 눈물이 스며든 곳. 성규는 이 집을 사랑했다. 마당의 감나무, 담장의 돌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하지만 몇 달 전 아들이 전화했다. 아버지, 서울 근처로 올라오세요. 성규는 놀랐다. 갑자기 왜? 이제 혼자 시골에 계시면 위험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병원도 멀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성규는 잠시 말이 없었다. 너희 집은 좁잖아. 괜찮아요. 방 하나 비워뒀어요. 그 말에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서울로 간다는 건 모든 걸 떠난다는 뜻이었다. 그가 사랑했던 일은 이미 끝났다. 이제 익숙한 동네도 떠나야 한다. 오랜 친구들도 두고 가야 한다. 매일 아침 만나던 동네 노인들, 시장 아주머니들, 단골 식당 주인. 그들과의 인사가 성규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다.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화영은 한숨을 쉬었다. 가는 게 맞겠지. 아들이 걱정하는데. 하지만 이 집을, 이 동네를 떠나야 해.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우린 늙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체념했다. 성규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 낡은 이불, 사진 앨범, 35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 성규는 창고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금속 활자들이 들어있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차갑고 무거웠다. 이 활자들로 얼마나 많은 글자를 찍었던가. 성규는 활자를 한 개 집어들었다. 자, 집 가. 그는 이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이사 가는 날, 성규는 새벽에 일어나 마을을 걸었다. 인쇄소가 있던 골목, 친구들과 바둑 두던 정자, 아내와 산책하던 길. 모든 게 익숙했다. 성규는 천천히 걸으며 눈에 담았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친구 하나가 손을 흔들었다. 성규야, 잘 가. 성규도 손을 흔들었다. 말은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짐을 실은 차가 출발했다. 성규는 뒷자리에서 창밖을 봤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다.
익숙한 풍경이 사라졌다. 성규는 눈을 감았다. 68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는 기분. 뿌리가 뽑히는 것 같았다. 차는 서울로 향했다. 성규의 손에는 금속 활자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자, 이제 집은 어디인가? 서울 근교의 아파트는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은은한 향이 퍼졌다. 라벤더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냄새. 성규는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거실은 넓었다. 흰색 소파, 대리석 테이블, 큰 TV. 모든 게 반짝였다. 먼지 하나 없었다. 며느리 최민주가 나왔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여기 슬리퍼 신으세요. 실내화예요. 성규는 낯선 슬리퍼를 신었다. 푹신했지만 불편했다. 발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방은 이쪽이에요. 민주가 안내했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와 옷장. 그게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 아파트 숲이 보였다. 성규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고맙다. 천천히 정리하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민주는 나갔다. 성규는 침대에 앉았다. 낯선 냄새가 났다. 새 이불, 새 베개, 모든 게 새 것이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다. 고향집 이불은 낡았지만 편했다. 햇볕 냄새가 났다. 여기는 세제 냄새만 났다. 저녁 시간이 됐다. 식탁에 앉았다. 아들 한재민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아버지, 오셨어요? 응. 재민은 넥타이를 풀며 자리에 앉았다. 민주가 음식을 내왔다.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성규는 당황했다. 이게 저녁이란 말인가? 밥과 국은 어디 있나? 아버님. 식탁 위에 신문은 올리지 마세요. 민주가 말했다. 성규는 고개를 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신문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었다. 아, 미안해. 먼지가 많아요. 여기 신문꽂이에 넣어주세요. 민주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단단히 닫혀 있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재민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포크로 스테이크를 자르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재민아, 밥 먹을 땐 핸드폰 좀 치워라. 성규가 말했다. 아, 네. 회사 일이라서요. 재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몇 분 뒤 다시 들었다. 성규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말없이 스테이크를 잘랐다. 고기는 부드러웠지만 입에서 씹히지 않았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밥이 먹고 싶었다. 된장찌개가 그리웠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불평처럼 들릴까봐. 아버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민주가 물었다. 아니, 맛있어. 성규는 억지로 웃었다. 다행이에요. 아버님 오신다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고맙다. 성규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무거웠다. 특별히 준비했다는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식사 후 성규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가 켜졌다.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재민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민주는 부엌에서 설거지했다. 성규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혼자였다. 이곳에서의 자리가 자신에게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임시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손님처럼 조심스러웠다. 화장실 가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기침하는 것도, 모든 게 눈치 보였다. 이게 내 집인가? 성규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밤이 됐다. 성규는 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낯선 천장이었다. 고향집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다. 비 셀 때마다 생긴 얼룩. 하지만 익숙했다. 여기 천장은 새하였다. 완벽했다. 하지만 낯설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수많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성규는 외로웠다. 고향 마을은 어두웠다. 가로등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이웃의 불빛이 보였다. 인기척이 들렸다. 여기는 불빛만 많고 온기는 없었다. 성규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귀에서 소음이 들렸다. 공기청정기 소리, 냉장고 소리, 위층에서 들리는 발소리. 모든 게 시끄러웠다. 고향집은 조용했다. 바람 소리, 벌레 소리. 그게 전부였다. 성규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성규는 조심스럽게 살았다. 아침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설거지 소리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낮엔 주로 방에 있었다. TV 보거나 책 읽거나 저녁엔 식탁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 먹었다. 말을 아꼈다. 괜히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같았다. 저녁을 먹고 성규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라디오를 켰다. 오래된 라디오였다. 고향에서 가져온 것. 유일하게 익숙한 물건이었다. 잡음이 섞인 소리로 음악이 흘러나왔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주와 재민이 대화하고 있었다. 성규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당분간은 우리 셋이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민주의 목소리였다. 성규는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야? 재민이 물었다. 아버님 말이에요. 공간이 좁아서. 민주는 말을 흐렸다. 좁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신데. 알아요. 근데 솔직히 불편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저도 일찍 일어나야 하고 TV 소리도 조심해야 하고. 성규는 숨을 죽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래도 어쩌겠어. 시골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 재민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그건 알아요. 근데 당분간만이라도 요양원 같은 데 계시면 안 될까요? 요양원. 아버지가 건강하신데? 시설 좋은 곳도 많아요. 우리도 자주 찾아뵙고. 성규는 문틈으로 그 말을 들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자신은 이제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짐이구나. 성규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대 떠나가는 길에 꽃이 피 흩날리네. 익숙한 노래였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들었던 노래. 그때는 이 노래가 이렇게 슬프게 들리지 않았다. 성규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며느리가 들을까봐. 한참 뒤 성규는 일어나 거실을 바라보았다. 문틈으로 살짝 보였다. 재민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반짝이는 가전제품들이 거실을 밝게 비췄다. 큰 TV,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모든 게 최신이었다. 성규는 천천히 거실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가전제품들 사이에서 자신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낡아가고 있었다. 색이 바랜 존재,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 여기엔 자신의 자리가 없었다. 아니, 있어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였다. 성규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금속 활자들이 있었다. 성규는 활자를 하나씩 꺼내 침대 위에 놓았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 손끝으로 만지니 옛 기억이 떠올랐다. 인쇄소에서 일하던 시절.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던 시절.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시절. 활자를 바라보며 성규는 생각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고향은 이미 떠나왔다. 하지만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아들의 집이었고 며느리의 집이었다. 성규의 집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불편한 손님이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다. 성규는 소리를 줄였다. 혹시 거실에 방해가 될까봐.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낯선 천장, 낯선 방, 낯선 도시. 모든 게 낯설었다. 성규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화영아. 그는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다. 라디오에서 음악만 흘러나왔다. 성규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었다. 그는 그렇게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색바랜 존재처럼. 며칠이 지났다. 성규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갔다. 그곳에는 벤치가 몇 개 있었다.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성규는 빈 벤치에 앉았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서울은 그런 곳이었다. 사람은 많지만 외로웠다. 어느 날 옆 벤치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다. 날씨 좋네요. 네, 그러네요. 성규는 짧게 대답했다. 노인은 낡은 공책을 펴고 있었다. 펜으로 무언가 쓰고 있었다. 뭘 쓰세요? 성규가 물었다. 시요. 늙어서 할 게 없으니까. 노인은 웃었다. 성규는 노인의 공책을 봤다. 서툰 글씨로 시가 쓰여 있었다. 좋은 취미네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지요. 이거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서. 노인은 공책을 덮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보다 기계가 더 편하지요. 그 말이 성규의 가슴을 찔렀다. 맞는 말씀이네요. 따님이랑 같이 사세요? 아들하고요. 그래도 좋겠네요. 나는 혼자 살아요. 자식들이 바빠서.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성규는 작게 말했다. 노인은 성규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조용했다. 재미는 출근했고 민주는 외출했다. 성규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숨죽이며 사는 삶. 이게 자신이 바라던 노년인가. 성규는 가방을 열었다. 금속 활자들이 들어 있었다. 하나씩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무게. 이 활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성규의 35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건 내 인생의 기록이지. 아무도 버릴 수 없어. 성규는 혼잣말했다. 그날 밤 성규는 결심했다. 이곳에 머물 수 없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며느리에게 불편함이 되는 삶. 그건 삶이 아니라 견디기였다. 성규는 노트를 꺼내 글을 썼다. 재민아, 미안하다. 아빠는 잠시 혼자 있고 싶구나. 걱정하지 마라. 연락할게. 다음 날 새벽, 성규는 조용히 일어났다.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금속 활자를 담은 상자. 그는 인쇄소 시절 쓰던 금속 활자를 챙겼다. 무거웠지만 버릴 수 없었다.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다. 성규는 거실을 지나갔다. 재민과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다. 조용히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삐 소리가 났다. 성규는 멈칫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 활자들을 담은 상자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성규는 상자를 들고 걸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큰 길로 나왔다. 택시를 잡았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네. 택시 안에서 성규는 창밖을 봤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했다.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성규는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손으로 쓰다듬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느껴졌다.
서울역에 도착했다. 성규는 매표소로 갔다. 강릉행 표 한 장 주세요. 네, 잠시만요. 표를 받아 들고 플랫폼으로 갔다. 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성규는 기차에 올랐다. 자리에 앉아 상자를 옆에 놓았다. 기차가 출발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다. 빌딩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다. 성규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자유였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자유. 손끝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금속 활자를 잡던 감촉. 잉크 냄새. 종이가 인쇄되는 소리. 그 모든 게 그리웠다. 성규는 상자를 열어 활자 하나를 꺼냈다. 숑, 살생. 그는 이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이제 다시 살아보자. 성규는 작게 중얼거렸다. 며칠 후,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탔다. 1시간을 더 달렸다. 바다가 보였다. 겨울 바다는 잿빛이었지만 아름다웠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성규는 창밖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짠 냄새가 났다. 자유의 냄새였다. 마을에 도착했다. 작은 포구였다. 배 몇 척이 묶여 있었고 낡은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성규는 길을 걸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팔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여인숙. 간판이 보였다. 오래된 2층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정겨워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주인 할머니가 나왔다. 어서 오세요. 묵으실 거예요? 네, 방 하나 주세요. 며칠이요? 일단 일주일요. 그 다음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세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방은 작았다. 침대, 작은 테이블, 창문.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창밖에는 바다가 보였다. 성규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만 상쾌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성규는 오랜만에 웃었다. 짐을 풀고 성규는 산책을 나갔다. 바닷가를 걸었다. 모래가 발밑에서 밟혔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다. 성규는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넓었다. 끝이 없었다. 이 넓은 바다 앞에서 자신의 고민은 작아 보였다. 저녁이 됐다. 성규는 방으로 돌아왔다. 주인 할머니가 저녁을 가져왔다. 드세요. 간단하지만요. 고맙습니다. 밥과 생선구이, 김치, 소박한 식사였다. 하지만 맛있었다. 성규는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다. 눈치 보지 않고 조용히 편하게. 밤이 됐다. 성규는 테이블 앞에 앉았다. 상자를 열었다. 금속 활자를 하나씩 꺼냈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 성규는 활자를 한 줄씩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한성규 다시 나로 산다. 그 문장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행복했다. 종이를 꺼냈다. 여인숙에서 얻은 백지였다. 활자를 종이 위에 대고 손으로 눌렀다. 잉크는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흔적이 남았다. 희미하지만 보였다. 한성규 다시 나로 산다. 성규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35년 만에 다시 자신의 이름을 찍어냈다. 전화기는 조용했다. 성규는 핸드폰을 봤다. 부재 중 전화가 몇 통 있었다. 재민이었다. 문자도 왔다. 아버지, 어디세요? 연락 주세요. 성규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조금만 더 혼자 있고 싶었다. 아들은 그가 떠난 걸 알았을 것이다.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괜찮다는 걸. 성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낯선 천장이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아파트의 완벽한 천장보다 이 낡은 천장이 더 좋았다. 인간적이었다. 살아있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 끝없이 반복되는 소리. 성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성규의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이 깃들었다. 불안하지 않았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돌아갈 집을 찾은 듯했다. 아들의 집도 고향 마을도 아닌 자기 자신이 있는 곳. 그곳이 집이었다. 성규는 68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찾았다. 벽도 없고 지붕도 불안하고 주소도 없는 집. 하지만 진짜 집. 다음 날 아침 성규는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였다. 성규는 활자를 하나 집어들었다. 자, 집 가. 그는 이 글자를 손에 쥐고 바다를 바라봤다. 이제야 찾았어. 내 집을. 성규는 작게 중얼거렸다. 파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밀려왔다. 끝없이